황금 선박에 오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저희가 단출하게 세 명으로 그렇습니다. 함께하게 됐습니다. 소장 소장 근황을 좀 얘기해줘요. 오늘 뭐 방송에 같이 인터뷰했다면서. 그래서 KBS 1라디오에 오늘 예. 출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나와서 상태 괜찮으면 데리고 오려고 했지. 근데 전화 연결을 하는 거야. 근데 목소리가 코맹맹이. 그래서 코를 안 푼 듯한. 코 수술했으니까. 예. 그래서 코 이게 손 드셨나 보다 그러면. 그래서 콧대가 많이 꺾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대인 소장. 예. 드디어 콧대가 꺾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대인 소장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예? 집값이 오른다로 이제. 대풍랑론을 접고. 대폭락에 콧대가 꺾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아프신 분을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괜찮아. 대인이 형하고 또 나는 또 그런 관계니까. 또 이렇게 또 존재감을 부각시켜드리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자, 그렇습니다. 황금박. 네, 이렇게 오늘 그렇습니다. 3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빠졌습니다. 예, 오늘 저 선대인 소장 여러분 쾌유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또 그 형이 너무도 달려왔으니까 또 이렇게 잠시 좀 일시 멈춤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 아니 근데 코 수술을 하면 코가 약간 삐뚤어져요. 아, 그래요? 이게 골절을 당하면 이게 이제 매부리 코처럼 되거나 약간 휘어지거나 그걸 바로 잡으려면 성형을 해야 된다는데 그건 또 비싸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대인이 더 잘생겨져가지고 오는 게 아닐까. 전신 성형을 해가지고 전신 성형까지. 아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콧대가 좀 더 이렇게 지방도 좀 흡입하고 머리도 좀 심고 머리 심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머리 심는 게 중요해요. 예. 그 여성부에서 성평등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했었어요. 내보냈는데 며칠 전에 제가 다른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서 사전에 그 PD가 보여주는 걸 다 읽어봤어요. 이게 한 두껍더라고 가이드라인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 근데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다 좋은 내용이에요. 다 좋은 내용이고 다 상식적인 내용인데 그 중에 몇 줄이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그 내용이에요. 아이돌의 외모. 그게 뭐냐면 이제 너무 지나치게 지나치게 화장이나 헤어스타일이나 뭐 체형이나 이런 걸 유사한 아이돌들 출연을 많다. 좀 자중해달라라고 한 건데 여성부가 이거 좀 실수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얘기를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나친 외모지상주의는 경계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안 집어내도 되는 거였죠. 이게 사실 메시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게 메신저. 이거 누가 발표했느냐에 또 이게 논점이 있습니다. 누가 여성가족부. 그리고 가족부. 여가부는 그렇지. 여성단체가 만약에 그걸 냈어봐요.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좋은 내용인데 그 한두 줄 때문에 이게 지금 막 여가부 장관인 또 진선미 의원 저랑도 친한데 이걸 많이 먹고 있는데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다소이 표현이 미숙했거나 그리고 요즘에 황현희 씨가 더 잘 알겠지만 방송사와 연예기획사 간의 가불관계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어요. 기획사가 갑이잖아. 요즘엔 그렇죠. 그러니까 메이크업이고 헤어스타일이고 의상이고 다 기획사가 정하지. 방송사가 뭐 획일적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다 빼잖아요. 거기 출연 안 합니다. 그럼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요즘에 아이돌들이 유튜브 하지 무슨 뭐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으로 먹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요즘에 아이돌 황현희 아이돌이라고. 정치 아이돌 새로 제가 데뷔를 했죠. 아니 저 댓글이 난 너무 웃겼던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 댓글에 의문에 을패해가지고 나가 댓글을 달았더라고. 그거 봤더니 쌍둥이 가수 뚜띠 출연 금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쌍둥이가 다 똑같은 외모니까 뭐 이런 식으로 패러디가 좀 계속해서 양산이 되고 있어가지고 일부에서 그걸 막 뭐 하태경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공격하는데 여자 전두환. 그건 정말 아니고 그건 정말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 나는 결정적으로 아이돌 그룹들 간에 구별을 못해요. 아이돌 그룹 내 멤버를 구별 못하는 거는 둘째치거니와 나 같은 사람이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꼰대스러운 표현이 나온 거다. 이런 타박을 폈어요. 어떻게 구분을 못하냐. 나 진짜 구분 못하거든. 저도 못해요 사실. 근데 제 동생이 이제 그 음악 방송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엠넷. 2000년대 맞죠. 초반부터 이제 했는데 막 그 방송과 연예기획사의 권력 관계가 뒤바뀔 그 과도기에 이 친구가 이제 입사를 한 거죠. 그 예전에는 이제 초기에는 그래도 방송사가 그때도 갑이었죠. 그렇죠. 제발 한 번만 출연시켜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 그 단계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 저 아티스트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그때 엠넷 시적이 어디 있었냐면 청담동에 있었거든요. 거기 있었군요. 예. 그래서 왜
안 오면 얼마나 그 방송사 PD가 화가 납니까? 네. 예전에 제 아는 선배 한 분은 그 출연자가 좀 늦게 왔어. 그래서 CD를 드렸는데 막 굽신굽신하면서 그 자리에서 CD를 쪼갠 거야. LP라는 설도 있어요. CD 쪼개기 쉽지 않거든. 네. LP라는 설도 있는데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80년대 90년대 얘기인데 2000년대 아니 그 저 활동할 때도 그랬어요. 네, 사실. 예. 그래서 2000년 이 친구가 이제 PD일 때 전화를 하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PD님. 아이고 뭐 저희가 좀 스케줄이 늦어가지고 지금 저 영동대교 건너가고 있습니다. 청담동에 있으니까 영동대교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은 이미 저기 저 한남대교 지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여의도 쪽에서 올 때. 63 빌딩 보여요. 막 이런 멘트 많이 했죠 옛날에. 네 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이런 거 네네. 조금 좀 이제 삐딱하게 나오고 근데 뭐 2000년대 중반 후반 가서는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SM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엠넷 못 나가겠네요. 출연 그 소속 연예인들 전원 출연 거부. 뭐 그 자기네들이 속해 있는 그 가수 다 뺀다. 그렇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후부터는 뭐 가수뿐만 아니라 탤런트들도 방송사에게는 이제 갑이 됐죠. 그래서 그 연말 시상식에 공동수상이 그렇게 많은 이유도 공동수상했는데 우리 기획사가 좀 소외됐어. 네. 이게 1월 1일부터 출연 거부지. 이럴까봐. 야 이런 거 진짜 갑이네. 이런 거 보면 진짜 개그맨들만 불쌍한 것 같아요. 개그맨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방송에 출연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소극장 스탠딩 코미디를 그러니까요. 활성화시켜서 자리 잡아야 됩니다. 현희 씨가 신기원을 한번 개척해봐. 제가 아무래도 스탠딩 코미디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좋은 콘텐츠로 제가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곤 이후로 스탠딩 코미디가 없어요. 씨가 말랐어요. 제가 사실 제일 존경하는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김영곤 선배님, 뭐 주병준 선배님. 이런 스탠딩 코미디, 미국식 코미디가 참 좀 우리나라도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대인 소장을 좀 그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그 스탠딩 코미디가 가능하게 할 수는 없을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한 30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분은 혼자 떠드는 거. 스탠딩 코미디 계의 투덜이로. 아니 근데 웃겨야 되잖아. 아니 스탠딩 코미디가 아니지. 그냥 스탠딩이에요. 스탠딩이. 그러니까 서서 말하는 거지. 최근에 그 여가부 그 성평등 뭐 방송 가이드라인하고 HTTPS 오늘 결국에는 방통위원장이 사과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 규제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통의 방식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 조치해버리고 후 발표하니까 그게 이제 요즘 시대의 소통 방식하고 맞지 않고 아주 본질적인 논쟁은 있어요. 표현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뭐가 유해한 그 온라인 그 사이트고 누가 그걸 정하느냐 관련해서 뭐 이렇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선시대도 아닌데 나쁘다고 가로막냐 이런 이제 아주 본질적인 반론이 있고 뭐 내가 보기에는 패킷 감청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유사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선 조치해버리고 2월 12일 날 언론에 보도가 나기 시작하는데 2월 11일부터 접속이 안 됐어. 그래요. 선 조치해버리고. 뭐 어디 들어가 보셨나 봐요? 아니 이미 저 유튜브나 온라인 SNS 장에 쫙 퍼졌어.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전화하니까 ISP 그러니까 이 통신 사업자들도 몰라. 모르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해명을 못해.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많이 나가지고 청원이 20만 명 들어갔잖아요. 20만 명이 너무. 근데 이 두 사안의 유사성이 이게 이제 제일 민감한 세대가 20대. 그렇죠. 들이잖아요. 20, 30대 남성들이죠.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서 뭐 20, 30대 지지율이 안 좋다는데 이게 이제 약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와가지고 빨리 좀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이건 약간의 성의만 있었다면 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좀 그런 게 부족했던 그래도 옛날보다 다른 거는 예전에는 그렇게 정책을 발표하고 그냥 무조건 추진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뭐 잘못된 거라고 이제 사과도 하고 고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도 좀 합니다. MB나 박근혜 때는 배째라였으니까. 안 들었죠. 그렇지. 근데 사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20대 30대들의 이게 좀 민심이 많이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그렇다고 설마 그들이 자유한국당을 찍으랴. 근데 뭐 할 수도 있어요. 2030이 뭐 안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은
믿으면 자기 세대들한테는 통할 수 있을지 아니 몰라도. 실제로 제 주변에 남성분들이 하태경 의원님하고 이준석 씨 때문에 바른미래로 간 친구들이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꽤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젠더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그 두 사람이 좀 격한 발언을 많이 해서 전방에 서 있죠. 다 자기 나름대로 컨셉이에요. 그렇지 계산된 거죠. 계산된 거고 그걸로 조금 이제 젊은 층을 끌어당기겠다. 그렇죠. 이런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데. 근데 또 하태경은 많이 오버를 해. 그래가지고 뭐 여자 전두환 이런 얘기 해가지고 오버를 하고. 세다. 근데 그 사람이나 이준석은 몰라도 그 사람은 지금 내년 총선에서 쉽지 않아요. 해운대인데 부산 해운대 자유한국당의 뭐 사실상 그동안 아성이었고 또 작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바람이 불었고 설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아도 살아나려 사고를 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론의 주목을 받아야 되고요. 하태경이 전국적 스타다라는 것을 부산 해운대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격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 이번에 그 장재현 의원도 그 문재인 대통령 거기다가 그 사상구 쪽에 또 행사할 때 또 직접 또 갔더라고요. 또 그런 게 뭐 그런 거 일종이다 뭐 이런 거. 그건 진짜 지역구인데. 지역구니까. 근데 그거 직접 옆에서 이준석 씨랑 같이 방송하시잖아요. 그분의 이 젠더 문제를 다루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좀 궁금한데요. 그건. 이준석은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겁니까? 우먼스 플레이하고 똑같아요. 비슷하죠. 우먼스 플레이는 관점하고 비슷하고 그래요. 지금 벌어지는 뭐 미투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죠. 그렇군요. 비판적 입장에서 접근하긴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2030 세대에 대해서 묵살하고 무시하고 갈 일은 아니에요. 진짜 이거 뭐 어떻게 그렇다고 뭐 갑자기 지향하는 바를 뭐 바꾼다든지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근데 저는 진짜 2030을 대변하는 2030 남성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없어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저 2016년 총선 당시에 청년 비례대표를 없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예 그냥 개무시했었어. 그 김종인 씨가. 이게 참 큰 패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난 이제 40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야 이게 얘기하면서. 니네 세대나 걱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제 넘게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좋겠다 40. 야, 나 40이네. 아우. 의원님, 그 정의당 또 너무 페미니즘에 경도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도 2030한테 그런 이유로 많이 비판을 당하고 또 당내에도 그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있어요. 좀 물밑으로 가라앉았지만 그 처음에 적이 논쟁이 나왔을 때 워마드 논란이 나왔을 때 정의당 내에서 그 논란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지. 그 우리 뭐 무슨 성우분 뭐 여성은 뭐 그 프린스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뭐 대규모 탈당 사태도 일어났었고 그래서 당내에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진통을 겪었는데 근데 그게 보통이 아닌 게 시사인 홍보대사 시사인 거기서도 그 비슷한 기사 썼다가 어마어마하게 구독자가 빠졌어요. 수천 명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우리 사회가 성평등 사회는 아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지금보다 이제 우리 사회의 성평등 기준이나 감수성이나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건 맞고 그런 점에서 남성들이 특히 중년층 이상의 그런 남성들이 여러 가지로 언행에 대해서 본인들의 과거의 언행에 대해서 돌아봐야 될 대목도 맞고 그러나 페미니즘이라는 게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어야지 뭐 여성만을 위한 페미니즘 그건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 이번에 여성가족부가 지탄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단지 닮은 아이돌 안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너무 가르쳐요. 막 모르는 놈들에 대해서 막 꾸짖고 훈계하고 이거에 정말 질린 사람들도 있다니까. 이게 약간 유사성이 있는 게 방송통신위원회도 약간 그렇거든. 거기도 약간 꼰대 기질이 있어요. 여가부에 대해서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중학생 때 밥 먹으면서 여가부 욕을 하는 거야. 중학생이 뭘 한다고. 그 욕한 이유가 셧다운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밤 12시 이후에는 게임을 못해. 그러네요. 이것 때문에 중학생들의 아주 집중성토의 대상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그게 게임의 폭력성을 주장한다. 약간 이런 것도 여가부 입장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10대였으면 지금 20대, 30대. 지금 20대지. 이 사안에 대해서 분개하는 그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청소년 때부터 축적돼 왔던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HTTPS 관련해서도
우리는 뭐 약간 이제 문송한 사람들이니까 잘 모르잖아. 우리 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 우리 아들은 쿠팡길 끼더라고. 얼마든지 우회해서 다 들어간다. 그거 어플 하나만 다운받으면 다 우회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 어떻게 막아도 다 들어간다. 그럼 예전에 효과가 있겠냐. 10대들이 붕괴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어디 뉴스에서 그 지금부터 게임의 폭력성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전원을 차단해버린 거야.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 애들이 이거 뭐야 이거 뭐 아이씨 뭐 이러면 욕을 하죠. 보십시오. 폭력성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나오니까 애들이 열받는 거 아닙니까 사실. MBC 보도했어요. MBC. M이에요? 그런 보도를 했었습니까? 그런 보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우려가 없어서 보면서 그 보도도 폭력적인데. 이게 무슨 폭력성을 주라 이게 뭐 하는 거야 나 이런 생각을 했죠. 저기 실험주의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도 다 무슨 총싸움 게임이라고 진짜 뭐 총을 우리가 쏜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접근 방법이긴 하죠 사실. 그때 당했던 10대들은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예. 또 지금의 20대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 무슨 저기 가부장적인 적이 없었다.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우범자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예, 이런 그 불만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뭐 페미니즘을 배격하거나 뭐 성평등을 반대하거나 절대 그 입장 아닙니다. 황인희 씨도 그렇고. 저는 페미니즘은 이즘이 정말 좋은 이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과격한 레디컬 쪽으로 가버리면 이건 정말 극으로 가면 남자 어린이를 한남 유충이라고 하고 말이죠. 예.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영상 여기. 저도 유충이죠. 예. 유튜브에서 한번 제가 한번 쇼타 콤플렉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여자가 남학생, 그러니까 어린 남자를 좋아하는 게 쇼타 콤플렉스고 로리타 콤플렉스는 남자가 이제 여성, 그러니까 어린 여성을 약간 좀 흠모하는 약간 그런 안 좋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린 남성을 좋아해도 이거는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다르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세게 부딪혔거든요. 모 교수님과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에서. 근데 이렇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좀 우리가 바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성평등을 하더라도 평등하자는 거지. 그렇죠. 여성 우월주의로 가자. 뭐 페미니즘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레디컬 페미니즘은 맞아요. 남자들을 한남 유충이라고 하면 충이 뭐야? 잡으려고 하는 충 아니야. 이래 버리면은 이거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설득됩니까 거기에? 근데 역설적으로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런 영 페미니스트들 내지는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게 우리 사회에 의제가 된 그 효과는 있어. 특히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에. 그리고 이제 미러링이라는 그 전략이 과도적으로 사실은 미러링이라는 전략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21세기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과거에 서구에서 그런 페미니즘이 이렇게 좀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있었던 전략이거든요. 그게 부작용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게 이제 또 젊은 남성층의 반발, 또 사회적으로 좀 지나친 오마드 같은 건 지나치잖아 누가 봐도. 그거는 페미니즘 진영에서도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런 이제 부작용들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페미니즘 중에서도 좀 급진적인 페미니즘이 등장하면서 어쨌든 사회가 그걸 주목하게 된 거야. 이게 뭔가 시끄러우니까 시끌시끌하니까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가면서 성숙해 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 논쟁과 비판과 이런 걸 겪으면서 저는 이렇게 좀 약간은 좀 낙관적으로 보려고 그 단계다라고 보시는군요. 사실 뭐 이런 페미니즘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 조심하잖아요. 행동 조심하고. 진짜 조심해? 아니 그럼요. 집에서도? 집에서는 이제 아내한테 제가 진짜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전 끝납니다. 이혼과 함께 저는 바로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제 그 김용미 씨 집안발 미투가 나올 테니까 이제. 뭐 저는 뭐 그렇다고 뭐 무슨 뭐 외도를 하거나 불륜 이런 거 전혀 없고. 형수님이 미투를 하는 거지. 남편한테 당했다. 부인이 미투하는 거지. 남편을 고발합니다. 우리 남편 고발합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 우리 아내가 저 나가서 그 사회 정의를 위한 발언할 때 많이 비웃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런 인간이. 그런 건 있습니다. 그 약간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표현을 한다거나 사실 대화가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옛날처럼 뭐 어떻게 지냈어 뭐 이런 말도 요즘 잘 안 하게 되는 이게 내년 총선에 또 이제 그 20대에 그 이 젠더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럴 거예요, 진짜. 이게 정당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판단을 내리고 정책을 만들고 메시지나 담론을 내놓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젠더 간의 갈등이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근데 어느 한쪽으로 이게 갔다가는 정당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사이에서 이게 뭔가 균형을 잡고 조금 포지티브하게 대안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아니 다른 데를 다 떠나서 정의당도 고민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니 선거구 개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 전에 우리 광고 이거 해야 돼. 광고 좀 할까요? 자, 여러분 이제 화이트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죠? 3월 14일이죠? 3월 14일. 예, 그렇습니다. 3월 14일에 뭐 이런 견과류가 들어있는 캐러멜 이런 것들이 뭐 호응을 받지는 않겠죠. 자, 우리 여기 좀 실물을 이렇게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2030 세대는 좀 세련된 사탕 먹으라고 하고 우리 같이 40 넘어간 세대들은 이런 걸로 화이트데이 기념합시다. 캐러멜. 네, 그렇습니다. 캐러멜이나 저기 저 사탕이나 당뇨의 적입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여러분 커브라고 있습니다. CORVE. 네, 그렇습니다. 100% 유크림 그리고 경북 예천의 검은 깨 그리고 전북 고창의 땅콩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영호남이 융합된. 네, 직접 땅콩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파스타치오인가 이거? 아, 나 이거 이빨 같기도 하고 그러네. 약간 좀. 네? 이빨 같아. 이빨 같아요. 이가 치아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했잖아요. 네. 맛있어. 이거. 자, 검은깨 캐러멜, 아몬드 캐러멜, 땅콩 캐러멜, 파스타치오 캐러멜, 헤이즐넛 캐러멜, 그리고 바닐라 캐러멜, 카시스 캐러멜 이렇게 7가지 캐러멜이 이 20개가 예쁜 상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걸로 해서 그 화이트데이 기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네. 아유, 맛있네요. 견과류가 풍부해서 아이들 간식용으로도 좋고요. 네. 이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에 달라붙지 않아요. 그래서 틀니 쓰시는 분들 입을 뽑아다가 그저 막 세탁기에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달라붙지 않아요. 업무 스트레스, 생활 스트레스로 고통받을 때 커브 캐러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힐링해 줍니다. 예전에는 이거 하나면 진짜 뭐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사실 뭐 진짜 이거 하나 받으려고 막 그렇죠. 이걸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죠. 명절 생일 잔치 때 요거 하나면 됐었어요. 네. 뭐가 얘야? 뭐가 얘? 이게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이거를 카라멜이라고 안 부르고 미루꾸라고 부르고. 미루꾸 맞아. 밀크 카라멜인데 일본식 발음으로 미루꾸라고. 맞아요. 그만큼 귀했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저 커브 수제 캐러멜 이거 포장부터 간단한데 박스에만 제조 일자가 있지만 요건 저 개별 포장지마다 다 붙어 있어요. 있네요 보니까 여기. 요거는 2010년 2009년이군요. 2009년 2월 18일에 만들어졌고 이렇게 다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6일까지입니다. 그래요.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방부제 같은 거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되네. 한 달도 안 되네. 보름밖에 안 되네. 착료 그리고 착색료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열할 때는 이 스테인리스 냄비를 사용했다고 하는군요. 수제예요, 수제. 수제야. 자, 커브 수제 캐러멜 20개. 개별 포장 가격 요게 이제 11,500원이 되겠습니다.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하고요. 황현희닷컴에서는 통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커브 캐러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싸네요. 20개 들었는데 11,500원.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사실 이게 견과류 먹을 일이 없잖아요. 남자들은 사실 챙겨 먹기 쉽지 않아요. 이거 진짜 좋네요, 진짜. 땅콩으로 맛있습니다. 황현희 씨는 집안이 재벌급이어서 뭐 굳이 영리를 추가하지 않아요. 재벌 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설이 있던데. 아니 황우석 아들이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전화 왔어요 진짜로. 진짜 기자님한테 그 황우석 씨 아들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 사실이냐고. 그래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사실이 아니고 황교안 아들입니다. 뭐 황씨면 다 아빠야? 참나. 그래요. 차라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네요. 아버지였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좀 아주 핫한 인물입니다. 나이는 안 됐어 황교안이. 그러시죠. 형벌이야 형벌. 삼촌의 작은 아버지 뻘. 그 양반의 아내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분. 그분하고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황교안 씨 아내. 그 어디 대학에서 무슨 나사렛 대학교인데 근데 원래 복음성가 가수예요. 맞아. 그 얘기 들었다. CCM. 그래서 그분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황교안 씨의 부인인 걸 알고? 몰랐죠. 황교안이라는 사람 자체를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게 2000년인가 그래요. 와, 세상에 이렇게 교양 있는 분 처음 봤습니다. 노래도 너무너무 잘하고. 아내 되시는 분이요? 또 엄숙주의에 몰입돼 있지도 않고 굉장히 대화를 나눌 때
나도 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기풍이 느껴지고 근데 이제 좀 너무 좋아가지고 멋져가지고 물어봤지 딴 분들한테 저분 언제부터 이렇게 활동을 했냐 했더니 검사가 남편이라고 남편이 검사라고 검사가 남편이라고 내 친구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예. 남편이 검사라고 그래서 야 그 검사가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 나중에 하고 좋아해서 연대 음대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예. 일단 황교안 부인 최지영 교수 훌륭한 분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정리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이야기 황교안 얘기 나온 김에 아니 전당대회가 재미가 없어졌어. 급재미가 없어졌어. 아니 근데 진짜 황교안이 황교안을 위한 그런 그 전당대회 하는 거 아닙니까? 황교안은 사라졌어요. 김진태 아니 그러니까 황교안이 사라지고 태극기 부대가 이 등극하면서 한참 재미가 있었는데 오늘 부산 연설회에서는 조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얻어 쳐맞으니까. 조치를 취했군요. 조선일보까지 지금 얻어 쳐맞으니까 조선일보로부터도 얻어 쳐맞으니까. 이제 역풍이 부니까 아마 이제 그쪽도 눈치가 있는지 그렇죠. 조용했는데 갑자기 또 재미가 없어지네. 오랜만에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긴 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김진태가 진짜 괴물이고 악마면은 이때 더 지르고 나갔지.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리자고. 하여튼 진짜 뭐랄까 판을 흔들려면은 뭐 누가 뭐라 하든 그냥 지르고 나가야 돼. 근데 김진태는 그럴 꼬리를 약간 짱이 없어. 꼬리 내렸지. 꼬리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분의 그 원동력은 뭡니까? 그러면 그 태극기 부대가 왜 황교안 이제 뭐 전 총리를 응원을 안 하고 김진태 의원을 응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비난을 안 하는 거죠. 비난을 안 한다. 네. 응원은 김진태를 하고 표는 황교안이 받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니 오세훈 전 시장은 좀 초라해 보일 정도로 많이 안 왔더라고요. 오세훈은 몇 등 할 것 같으세요? 아니 지금 뭐 설왕설래가 있어요. 2등 한다, 3등 한다. 애초에 출발할 때는 뭐 2강 이래가지고 2등은 당연한 거고 오세훈이 황교안하고 어느 정도 경합을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 뒤로 나온 메시지들이 일단 너무 약했고 또 오락가락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넘어서 뭐 미래를 향해 가자 이 얘기를 내질렀다가 이게 이제 당장의 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뭐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못 채울 거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뭐 헛소리를 좀 했잖아. 그러는 바람에 쟨 또 뭐야 이런 평가를 받았죠. 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몰라 오세훈이. 그건 무슨 메시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표를 찍지 않아요. 구도만 보고 찍는 거야. 게다가 이 사람이 이제 8년 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당내 정치에 다시 등장을 했는데 이런 거죠. 예.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한 중도 하차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 유약한 이미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걸 결국에는 불식을 못 시킨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내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박들한테 손을 좀 벌린 모양인데 아시겠지만은 자유한국당 내 비박들은 굉장히 비겁해요. 맞아요. 게다가 이번 전당대회는 공천 전당대회거든. 키워드는 공천이야. 결국 이제 그러니까 당 대표는 누가 돼도 좋은데 내 공천이 더 중요해. 그리고 나 공천 줄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줄을 일찍 서요. 빨리 쓰고. 그래서 이미 뭐 이제 전당대회 승부는 결정이 난 거였고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 머리 빨리 돌아가는 홍준표 대표가 쓱 빠졌군요. 1억 내기 전에 접은 거예요. 한번 흔들어 놓고 한번 이제 불공정 선거다. 내가 보이콧 하겠다. 흔들어 놓고 거기에 나머지들 다 엮였다가 그냥 뭐 보이콧 하겠다고 이랬다가 보이콧도 못하고 결국엔 다 접은 거고. 근데 오 시장은 거기서 접을 수가 없어요. 접으면은 진짜 저 사람 정치가 끝이야. 그죠? 끝이잖아. 다음이 없죠. 뭐하러 들어왔어 여기에. 전당대회 나가지 않으려면. 그래서 독이 든 성배 어쩌고 하면서 출마를 했는데 파괴력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캠프에 사람들이 안 나오기 시작한대. 처음엔 나왔던 사람들도. 오세훈 전 시장 캠프예요. 3등 가겠네. 3등 가겠어. 왜냐면 이게 뻔하니까 결과가.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이는 양상은 김진태가 꼴등할 것 같은 김진태가 약진하고 그다음에 2등은 무난히 할 것 같았던 오세훈 시장이 좀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만약 김진태가 2등을 하면 오세훈 본인은 물론이고 오세훈 끝나지. 개혁 보수 이른바 뭐 내지는 중도로의 확장성을
생각하는 네. 이런 어떤 정치적 포지션은 자유한국당 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대중적인 여론조사에는 한 뭐 25대 22 한 요 정도 나오던데. 근데 선거적인 여론조사가 선거율이 30%가 30%가 국민 여론조사예요. 아 그런가요? 70이 권리당원이고. 네네네. 근데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도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반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60% 가까이가 단절해야 된다. 네네. 근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에서는 달라요, 응답이. 끌어안아야 된다는 응답이 더 높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가 저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 김진태가 20%가 넘으면 당내 극우가 5분의 1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 문 닫아야 된다. 내년 총선이고 뭐고 없다. 이게 박시영 윈즈 컨설팅 부대표의 말인데요. 문 닫기보다 이제 분당대회가 되는 거죠. 전당대회가 아니라 그 안에서 또 갈리는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그러면 내년 총선은 보나마나 망합니다. 네네.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진태나 태극기 부대 코드로 가면 수도권에서는 단 한 명도 당선이 안 돼요. 그렇죠. 전멸할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개혁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그냥 계속 이 노선을 유지하고 그냥 이렇게만 가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지금 당이 그거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보다 선명하게 극으로 가야 된다. 극우로 가야 된다. 극으로 가는 게 그들에겐 개혁이에요. 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극우도 좀 세련된 극우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럽 정치에서도 지금 극우의 부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유럽의 극우들은 자기들의 의제를 들고 나와 반문재인이 아니고. 근데 이 우리 자유한국당류의 극우는 반문재인 내 안에 박근혜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이념적으로 극우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 언행만 좀 극악스럽고 극우스럽지. 사실은 유럽 정치 지형에서 극우가 부상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이런 맥락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난민 이슈가 유럽에서 굉장히 세게 등장을 했잖아. 현실적으로 뭐 난민들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 그게 젊은 층의 이 경제적 박탈감과 맞물려서 우리 일자리를 저들이 들어와서 뺏고 결국에는 우리가 낸 세금을 저들이 쓰게 되고 그거를 이제 극우가 재빠르게 캐치해서 명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난민에 대한 혐오, 뭐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이런 혐오를 배경으로 혐오 정당들이 이제 선거에서 약진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 내의 저 극우적 행동의 동력은 뭐냐면 반문재인이야, 반문재인. 근데 그냥 반문재인과 같은 그런 이슈나 의제로 이 자기를 조직화하는 극우가 어디 있어요? 세계사적으로 봐도. 그래서 저거는 극우도 이상한 극우인 거지. 이상한 극우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냥 반공, 반문재인. 그다음에 이 박정희나 박근혜에 대한 그런 뭐 우상화. 이런 거밖에 없어요. 콘텐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가 좀 뭐가 좀 국민들을 울릴 수 있는 약간 그런 예를 들어 공약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편가르기만 그냥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안티테제는 이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티테제는 이념이 될 수 없어. 무슨 그 주의 주장에 보면 다 긍정적인 화두지. 그렇잖아요. 사실 팬클럽은 아니잖아요, 정당이. 그렇기 때문에 뭐 반공 반문재인으로 이걸로 선택받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그거 말고는 걔네들이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그래도 보수를 이제 지향한다는 뭐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오세훈 전 시장이 인기가 좀 많이 있어요. 보수들 사이에서는 좀 이제 젊은 보수들 한번 얘기를 들어봤더니 실제로 진보 쪽에서는 오세훈에 대해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허우대는 나아 보이거든. 그렇지. 또 방송 진행이나 이런 거 오래 해가지고 인지도가 높죠. 언변도 있고. 근데 지금 좀 새로워 보이잖아.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굉장히 낙디 날 같지만은 지금 전당대회 치르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이 너무 약하더라고. 너무 약하고 사실은 박근혜를 넘어서라는 메시지를 던졌으면 더 세게 갔어야지. 그렇지. 그리고 5.18 망언이 나오면 세 사람 즉각 제명하자고 나왔어야지. 근데 오세훈조차도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분위기가 그게 아니거든. 당내의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의 분위기가 그게 아니니까 그 눈치를 보는 거예요. 당장 합동연설에서 돌 맞을 것 같거든. 그게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오 시장이 본인이 어차피 못 먹는 선거예요. 못 먹는 선거는 뭐냐면 오세훈은 자유한국당의 확장성이라는 축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겠다라고 더 과감하게 나갔으면 얼마 전에 그 조대원이라는 후보가 그 최고위원 후보가 김진태 데리고 나가라. 이 태극기 부대한테 전당대회장에서 그랬다가 뭐 경고도 먹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욕도 많이 먹었겠죠.
근데 실은 뭐 오세훈이 그런 정도의 강도로 저 당내에 저런 흐름을 강하게 사실은 규탄하면서 뭔가 이게 새로운 비전을 보였으면 이번 전당대회는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건데 네. 황교안 확장성이 없잖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거의 보완제로서 당내 확장성으로서 그러니까 야당 내 야당으로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렇지 야당 내 야당으로서 자기 포지션을 확고하게 잡을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조차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게다가 이 비겁한 비박들이 나는 물밑에서 이미 거래가 끝났다고 봐. 황교안하고. 아니, 김무성이가 총선 때 내 새끼들은 건드리지 마라. 내 새끼들은 뭐 건들지 말아야지. 뭐 이런 메시지가 서로 오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박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오세훈을 도와주는 현역 의원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난 못 들었어. 근데 의원님 그 지역구가 어디시죠? 고양. 경기 고양을. 왜? 그 조대원 씨가 고양정이더라고요. 고양정이야? 어제 그렇지 않아도 KBS 1라디오 제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네. 직접 스튜디오 출연했는데 보수예요. 그 진보를 육사 출신이고 보수 안 좋아하고 대구 TK 출신이고. 그런데 사람이 반듯하더라고. 네, 반듯해. 그런 보수라면 뭐 대화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보수가 보수 정당을 장악할 수 없는 현재 이 구조예요. 네. 당선되기 어려울 거예요. 네. 최고위원. 오세훈 전 시장은 그러면 이번에 만약 뭐 안 된다는 가정하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럼 이분은 이제 갈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제 총선에 나오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뭐 총선에 나올 수야 있겠죠. 총선에 뭐 전략 저기 추미애 의원 지역구의 그 지역위원장이 됐다는 보도를 봤는데 광진구. 광진인가? 광진. 네. 근데 뭐 선거는 나올 수 있을 텐데 데미지가 꽤 있겠죠. 꽤 있을 거고 대선 주자로서의 파괴력은 지금까지는 뭐 전당대회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지금까지는 못 보였다. 못 보였고 득표력 측면에서도 만약에 지거나 김진태한테 설사 이긴다 그래도 거의 차이가 안 난다거나 객긴 도끼식으로 이기면은 이제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죠. 좀 추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어떻게 방해 갈지. 근데 진짜 3등하면 진짜 이거는 끝났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지. 근데 황교안 씨가 당대표 된다 치고 당대표 될 거잖아. 뭐 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고. 아니 근데 김진태 의원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어떻게 아니 그건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태극기 부대가 응원은 김진태하고 표는 황교안 찍는다고. 아니 근데 태극기 부대가 이렇게 파이가 큽니까? 아니면 이제 응원단만 이렇게 좀 많이 좀 목소리가 큰 거죠. 뭐 약간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분들은 소수 그분들이 아스팔트에서 단련된 우파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 발성이 대단한 발성들을 갖고 있어요. 괴성을 지르는 거야. 목소리로 이렇게 이번에 그 대한항공 그 일가의 갑질 보니까 그 이명희 있잖아요. 이명희. 그 이명희 씨가 태극기 부대 가면 딱 맞겠던데 발성이 거의 그 급이더라. 오늘 하나 더 나왔던데요. 뭐가 나왔어? 오늘 부부싸움 뭐 나왔더라고요. 어제 KBS. 야, 나 근데 콩글리시로 갑질하는 거 처음 봤어. 그 필리핀 출신의 가정부들한테 갑질을 하는데 영어했다 한국말했다 이래요. 근데 이제 콩글리시야. 뭐 그 세대의 영어가 잘해도 발음이나 이런 건 고정이 안 되는데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야 저분 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괴성인데 했는데 태극기 부대의 괴성인데. 거기서 영입하면 뭔가 그림 나오지 않을까. 그 저기 누구야 조현민이 그 막내 똑같더만. 소리 지르는 거하고 고라니 우는 소리를 딱 똑같아. 고라니 우는 소리. 아니 오늘 그 댓글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아니 가정부나 이런 사람은 그래도 남이잖아요. 근데 가족한테까지도 이러는구나라는 또 댓글이 있어서 보고도 저도 한참 웃었네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조연아가 그랬잖아요. 남편이 그 알코올 중독이라고 조연아가 하고 지금 이혼소송 벌이고 있는 남편. 그 댓글이 뭔지 아세요? 그 이제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고 저 사람이 비정상이다. 이걸 조연아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댓글 보니까 야 그 집 구석에 사는데 알코올 중독 안 되겠니? 오히려 동정 여론이 생겼구나. 맨정신에 못 산다. 아니 여기 박살이 났더만 여기가 목이나 이런 데가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어쨌든 전당대회는 좀 추를 좀 계속 좀 지켜봐야겠네요. 어떻게 이제. 근데 이제 황교안 씨가 이번 전당대회의 애초의 전략은 전략적 모호성이 전략이었던 것 같아. 모든 질문이나 모든 상대 후보의 공세나 언론의 검증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하나만한 얘기로 일관한다. 근데 OX 퀴즈에서 딱 걸렸어. 박근혜 탄핵을 가지고 OX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 X를 딱 든 거 아니에요. 그게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5.18 망언도 이건 용서 못할 일이지만은 그것도 그에 못지않게
정말 큰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씨가 이게 정치적 순발력이 부족한 게 나라면 안 들어요 그거. 대신에 주관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지. 네. 여전히 애매모호하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모범생이잖아. 질문이 나오면은 사지선다든 이지선다든 하나는 골라야 되잖아. 답을 해야 된다라는. 고르는 거야 이렇게. 그랬다가 지금 이제 역풍이 부니까 또 이번에는 뭐 이제 또 애매모호한 얘기를 했어요.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나 뭐 나는 내 생각이 있다. 근데 그때 의원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X를 든 거는 김진태가 친박표를 가져갈까봐 염려가 돼서 들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새가슴이고. 새가슴이야. 김진태가 가져가 봐야 별거 아니고 그건 뭐 대세에 지장이 없는 건데 그렇다면 새가슴이고 이분이 물론 이제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분한테 뭐 굉장히 노련한 정무적 감각 이런 걸 기대하기가 어려웠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도 애당과도 얘기했지만 유영아가 이제 진박 아니라고 저격했잖아요. 나와가지고 황교안이 수인 번호도 모르고 책상도 안 넣어주고 했을 때 오히려 그건 황교안한테 찬스였다니까. 친박 프레임으로부터 자기가 좀 벗어나서 본인이 얘기하는 통합이나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찬스였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박영수 특검 연장도 가로막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진짜 도왔다. 이건 정무 감각이 없는 거거든. 또라이지. 네. 또라이야. 그래서 난 저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한번 그림을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황교안 나경원 조합이야. 왜 나는 국회가 훨씬 더 암울해질 것 같아 지금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은 거의 그 보수 정치 세력은 몰락한다고 보는 건데 그게 민주당에게 좋을까? 선거 전략상으로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늘 보지만 아니 선거 전략으로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에게 뭔가 성과로 또 진정성으로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저렇게 저 황교안 나경원이 그 저기 뭐야 보수 정치 세력 제1야당의 또아지를 틀면은 문재인 정부 1년은 정말 그러니까 국회는 엉망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개혁 과제 지금 뭐 공수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도 진전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지금 발목 잡기밖에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저 자유한국당의 지금 모습이. 그 왜 그러냐면 어떤 투철한 신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행여나 잘못하면은 큰일 날까봐. 지금 태극기 지지자들, 저 열성 지지자들이 떠날까봐.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나경원도 새가슴이고 황교안도 새가슴이야. 약간 좀 배포가 없다. 그러니까 그 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욕 먹더라도 지지자로부터 질타를 받아도 큰 선택. 여론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 왜냐면 그 기회주의자들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작게 보는 거죠. 집토끼들을 보는 거고. 욕먹는 게 두려운가 봐요. 근데 이제 이 집토끼 잡는 전략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제 산토끼 잡는 전략으로 모두 전환도 잘 안 될 뿐더러 그 진정성에 의심을 받잖아. 국민들이 보기에는 황교안이가 박근혜 탄핵은 잘못됐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검사 출신인 사람이 그 헌재 결정에 승복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남들한테 재판 불복이라고 얘기나 하고 있고 이게 두고두고 황교안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두고두고 황교안의 발목을 잡을 거고 황교안은 박근혜 프레임에서 못 벗어납니다. 저렇게 되면 본인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어. 근데 스스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너무 쉬워지지. 여당 입장에서 선거라는 게임은 너무 쉬워지지. 박근혜 프레임으로 모으는 것보다 더 쉬운 게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그 함정에 걸렸고 그래서 나는 저게 이제 분당대회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올 연말쯤 됐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여전히 20%야. 그러면 수도권의 지금 현역 의원들이나 원외 위원장들은 가만 안 있어요. 다 죽는데 TK는 몰라도 그리고 PK 일부는 몰라도 나머지는 다 죽는데 근데 수도권이 몇 석입니까? 140석이 넘어요. 서울, 인천, 경기를 합치면은. 그럼 뭐 앉아서 다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반란이 중도 보수 정당 반란이 일어나죠. 이제 하나 또 급조하겠죠. 아니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약간의 그 바른미래당의 반쪽은 자유한국당이 조금만 합리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다시 해볼 생각이 있었잖아요. 유승민도 그 고민이 있는 거고. 근데 바른미래당은 결국엔 깨질 건데 왜냐하면 민평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저건 정치공학적으로 통합을 해놓은 거지 물과 기름이에요. 그렇지. 그분들은 뭐 자신들의 출신 지역의 배경이든 그동안에 정치를 해왔던 과정이든 섞이기가 어려워. 저건 깨질 텐데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바른미래당 지금 그 구 새누리당 출신의 바른미래당 사람들이 뭐 갈 데 없으면 기다려야지. 저 자유한국당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까지. 그래서 사실은 그 바른미래당도 6.13 지방선거를 위해서 급조된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급조된 거고 안철수 개인의 욕심도 작용을 했고 개인 서울시장 되려고. 보수가 좀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야 정치의 길이 올바르게 가지 않겠습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저도 국민의 반은 보수고 반은 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좀 올바른 방향으로 좀 잘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수도 좋고 진보도 좋은데 어쨌든 좀 합리적이고 그렇죠, 합리적이죠. 그다음에 이 민주 정치에 대한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과 소양과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 5.18 망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철저히 부정하는 이제 그런 식의 행위인데도 자유한국당 내의 징계라는 게 고작 뭐 이종명 하나 제명한 건데 이종명 제명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저거. 의총해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의총을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하는데 김진태가 표를 많이 얻었어. 그럼 저거 안 될 수도 있어. 김술래가 최고위원이야. 안 돼.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은 저는 뭐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보내자 역사 저편으로. 용도 폐기다. 요거는.